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AI 이후 다음 10년을 이끌 기술 탑 5, 이 다섯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로 월가나 MIT, 맥킨지 이 기관에서 이제 지목한 진짜 판도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AI 이후에 다음 10년을 이끌까? 사실 다음 10년이라기보다도 5년이 될지, 뭐 3년이 될지, 아니 20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AI 이후를 벌써부터 묻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AR, VR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메타버스가 나오고 했는데 바로 AI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이렇게 개발될지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AI가 이렇게 빨리 개발될지 몰랐기 때문에 AI 개발자, 찐 AI 개발자를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AI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 때 AI 이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개발될까? 어떤 것들이 또 생길까? 연구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AI의 한계, 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기술의 S커브,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도 이런 기술이나 그 다음에 이런 S커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맨 처음에 R&D가 나오고 나서 성숙까지 가는 이런 기술의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AI도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성장축을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한계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AI가 전 세계 기술과 투자 지형을 흔들었지만 모든 기술은 S커브를 그려왔어요. 그려왔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이 S컵을 뚫고 요게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할까요? 네, 그죠? 또 다른 S를 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또 나중에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관들은 AI의 뒤를 이을 기술, 여기에 초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항상 이전 패러다임 한계에서 태어난다. 자, 이게 어떤 뜻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좋냐면 AI가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또 다른 기술과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만 생각해봐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넷이 딱 오늘 딱 끊긴다라고 하면은 AI가 동작하는 AI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지금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싹 사라지면은 과연 어떤 지금 세상이 또 벌어질까요? 예, 완전 아포칼립스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AI 이후에도 분명히 AI와 연결되는 기술들이 생길 거다. 네, 독립적으로 어떤 기술이 동작하기보다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런 커브를 그릴 거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AI 이후를 논의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병목, 아까 한계와 비슷한 거죠. 어떤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뜻이죠. 그게 전력 부족, 그리고 GPU에 한계가 있을 거다. 이 세 가지 병목. 첫 번째는 전력과 냉각 시스템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PU 공급에 제약이 있을 거다. 여기에서는 GPU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드웨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GPU가 있는데 지금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 브로드컴도 있을 거고 AMD도 있을 텐데 이런 공급망 자체가 제약이 걸릴 거란 뜻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델 성능 증가 대비 비용 증가가 너무 클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모델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비용이 전력, 뭐 전력 관련된 거, 그다음 냉각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GPU도 계속 공급해야 되고, 이거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모델을 우리가
과연 새로운 걸, 그다음 성능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 거란 말이죠. 사실 지금도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주춤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거다. 요거에 따라서 연결되는 게 바로 딥테크다. 네, 딥테크. 여러 가지 테크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셨던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좀 유망할지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한계는 자연스럽게 대체되거나 또는 보완되는 기술, 이 보완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체된다라는 뜻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뜻인데, 보완된다라는 뜻은 기존의 기술에서 예를 들어서 GPU 공급 제약에서 또 다른 어떤 뭐 지금 최근에 나온 TPU, 뭐 구글의 TPU나 아니면 전력이나 냉각 시스템을 해결해주는 어떤 보완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5대 차세대 기술. 첫 번째, MIT와 맥킨지, 그다음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BNP 파라바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목한 기술은 5가지인데,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던, 2025년에 많이 들어보셨던 퀀텀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이죠. 두 번째는 뉴로머픽 컴퓨팅, 뇌 기반 계산.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어, 뭐였죠? 네, 그 일론 머스크 회사와 지금 연결된 부분인데, 자, 뉴럴링크. 네,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뉴럴링크도 있죠. 그래서 뉴럴링크가 어떻게 보면 대신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지금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아니면 몸동작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걸 뇌가 대신 뇌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해준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유전자 기반 치료. 그리고 합성 생물학.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번째, 차세대 에너지, 핵융합 포함. 이 핵융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시도가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로보틱스와 자율기술 통합 진화. 사실 로보틱스하고 지금 자율기술이 개별적으로는 활발하게 지금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미 뭐 상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뉴스나 그런 데서 동영상으로 떠돌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통합돼서 진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봇이 저절로 움직여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의도와는 다르게 저절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부터 5번째 모든 기술에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기술의 공통점은 바로 이게 사실 이게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팅은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사람의 목숨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 밝혀진 사례로서는. 근데 뇌 기반 계산. 이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사람 뇌에 영향을 주면은 사람 목숨에 연결되겠죠. 그 다음 치료. 말할 것도 없죠. 치료를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겠죠. 네 번째, 차세대 에너지, 핵융합 차세대 에너지 발전소를 지었어요. 근데 그게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융합이 좀 더 위험한 거겠고요. 그리고 로보틱스와 자율기술이 대표적인 거죠. 자율주행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네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B2C, 그러니까 기업과 사람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기술의 정밀도가 어떻게 보면 100%에 가깝게, 아니면 100%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양자 컴퓨팅부터 볼게요. 양자 컴퓨팅의 핵심은 바로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있고, IBM의 퀀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인프라. 여러분, 이 인프라라는 단어 들었을 때 기억나는 거 있죠? AI 인프라. 그러니까 이게 양자 컴퓨팅을 단순히 어떤 또 다른 컴퓨터로 생각을 하기보다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양자 인프라가 같이, 먼저라기보다 같이예요. 같이 선행이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양자 컴퓨터도
그 인프라 안에 속해서 더 넓게, 그 다음에 더 빠르게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되게 어렵다 보니까 2030년 전환점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조합 폭발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는 IBM과 구글, 아이온큐는 상용화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 근데 아직 상용화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가 2030년 전후 기업 실사용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대체라기보다 완전한 새로운 계산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0101을 뭐 다르게 계산해서 양자 컴퓨팅은 다르게 계산해 준다. 그래서 더 빠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산업이 또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산업을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러머픽 컴퓨팅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인간 뇌가 새로운 프로세서다. 그래서 CPU라는 컴퓨터에 들어간 어떤 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CPU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어떤 칩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인간 뇌 자체가 어떤 컴퓨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프로세서가 될 것이다. 말로만 들어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고 되게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되게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뇌에다 어떤 이런 뇌 시냅스 구조를 모사한 칩, 이게 GPU 전력을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럼 전력을 굉장히 아껴줄 수 있겠죠. 삼성과 인텔이 이 시장을 현재 선도하고 있으며, AI가 직면한 전력, 그 다음에 지연 병목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AI 이후의 반도체로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는 인텔의 로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의 뉴로모픽, 그 다음에 초저전력 AI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합성 생물학입니다. 기술이 생명을 설계한다. 바로 이제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오테크,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AI 바이오 퓨전. 그러니까 AI와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AI가 갖고 있었던 기술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그러니까 대체라기보다 보완해주는 형태로 지금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합성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죠? 합성? 그러니까 AI 이후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영역이 지금 현재 바이오 플러스 AI의 융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도 아니고 보완도 아니고 융합이다. 또 다른 개념이다. 사실 이 융합의 개념이 아까 대체 보완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 시장 자체, 그 다음 AI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컴퓨터나 인터넷보다도 훨씬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킨지는 이 시장의 TAM을 2030년 뭐 4조 달러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RNA, 그 다음 단백질 설계, 그 다음에 맞춤형 치료까지 현재 AI 도입을 통해서 이 단백질 설계 부분의 속도, 그 다음에 정확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와 그 다음에 이 바이오 부분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코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역시나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기존의 뭐 우리가 어떤 뭐 해킹당하는 그런 사례보다도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투자라 관점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이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차세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AI 이후에 전력 혁명이 될 건데요. 첫 번째로 핵융합, 두 번째 레이저 융합, 세 번째 초전도체, 그리고 ESS가 있습니다. 자, AI가 성장을 계속해서 하려면 전력 비용이 혁신적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력 때문에 전력만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장하고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때문에 자본은 핵융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차세대 ESS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존의 어떤 공장, 그런 시스템 공장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지금 같이 설치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력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죠. 그만큼 이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MIT 스피노프 여기 커먼웰스 퓨전은 2030년 상업화 초기 진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 차세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상용화까지 한 기업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상용화해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킨 회사들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게 하나의 도시라고 치면은 이 도시에 있는 공장이라고 치면은 요거 핵융합이나 이런 발전소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도도 높고 어느 땅에다 설치해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던 자율 로봇과 AI가 만드는 실물 혁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고객들이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갖고 놀 수 있는 자율 로봇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안듀렐, 그 다음에 AI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대표적인 혁신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은 현실의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드레 같은 경우에 현재 국방 쪽을 주로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물류도 있을 거고 생산, 가정용까지 로봇은 AI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줄 거고요, 앞으로. 특히나 이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활발히 개발되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크죠. 네. 그래서 안드릴이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래서 이 회사들이 현재 AI 이후의 산업혁명을 현재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중국까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제외를 하기보다도 중국 시장은 얼마나 빠르게 어떤 로봇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AI의 대체가 아니라 기술 체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뭐 반도체에도 밸류 체인이 있고 AI에도 밸류 체인이 있고 이런 기술 체인이 계속해서 앞으로 확장될 건데 그럼 그 체인이 확장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지 그 이유를 통해서 기업을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을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병목을 해결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재 그 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현재 가장 심도 깊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과거의 GPU가 어떻게 보면은 CPU가 갖고 있었던 그런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GPU라는 걸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과연 양자 컴퓨터가 GPU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문제 해결해서 그 GPU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대표적인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다층적 기술 체인, 멀티레이어 테크 체인으로 진화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계산을 확장해주고, 뉴로모픽은 전력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바이오는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능력을 확장해주고, 에너지는 성장을 좀 더 기반을 다져주고, 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져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로봇은 실물 세계를 확장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가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에 서 있지만 다음 기술들이 또 다른 전체 구조를 완성해 줄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지금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도 말씀드려 보면은 역시나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본질이 무엇이고 장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무엇이고,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위한 해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래 살아남는 기술, 인터넷 같은 기술이죠. 스마트폰 같은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은 인간 문명의 본질적,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까지 살아온 진짜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이런 기간 동안에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은 그런 본질적 문제까지는 저는 다가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인간의 삶을 편하고 더 빠르게 해준 거죠. 근데 인터넷은 약간 개념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완전히 인터넷 문명을 열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고, 그 완전히 연결이라는 그런 문명을 개척해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어떻게 보면 기술,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중에 인터넷이 가장 이런 인간 문명에 있어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나. 그 다음으로가 지금 AI가 그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선 추상적으로 생각을 최대한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계산, 생명, 안전, 효율, 이러한 단어들은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계산된다라는 건 어떤 동사의 개념, 그런 움직이는 개념이거나 생명이라는 것도 어떤 명사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명이라는 딱 명확히 정해진 어떤 물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생명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안전도 마찬가지죠. 효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조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개념일수록 인간의 본질적 문제에 가깝다라는 거죠. 인터넷은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은 연결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스마트폰은 효율이라는, 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름, 이런 효율 측면에서 본질적 문제의 완전 해결은 아니지만 가깝게 해결은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영역이고요. AI는 그 여정의 중간 도구일 뿐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종 도구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뜬 기술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도착하게 될 기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명확하게 정답은 없고 그 여정에서 어떻게 연결됐지, 에너지와 연결됐지, 계산과 연결됐지, 생명과 연결됐지, 안전과 연결됐지, 효율과 연결됐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출처와 한 줄, 명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IT와 맥킨지, BCG, 그 다음에 BNP 파라바스, 그 다음 미국 에너지부, 그 다음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여기 대표적인 출처를 참고를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투자 명언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기술은 유행이 아니라 문명 문제 해답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큰 문제를 다루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회사, 위대한 회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크기를 보면은 그 기업이 다룰 그 미래의 크기가 보인다. 그 기업의 미래에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게 그 기업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전만 크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는 없죠. 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려는 기업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다룬 기업은 사실 손에 꼽죠,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단발성으로, 짧게, 유행성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5가지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떤 것들이 중요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뉴러머픽 컴퓨팅, 유전자 기반 치료, 합성 생물학, 그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로보틱스 자율기술의 통합 진화,
이 다섯 가지를 함께 기준으로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공부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핀 랩이었고요.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